교재는 349페이지 제5회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 연습용 1번 실무 이론 평가.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법인의 자본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맞나요? 차감해서 표시하지 않고요. 자본금은 자본금대로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네. 근데 주식 발행 차금, 발행 차금의 계정은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감해서 표시하지는 않아요. 빼지 않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 액면 금액으로 발행된 금액을 표시한다. 네, 자본금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액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입니다. 요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액면금으로 발행된 금액을 표시한다. 주주의 납입금으로 표시한다. 주주의 납입금은 할증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할인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자, 발행된 납입금이 주식 발행비를 포함하여 표시한다. 네, 포함해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2번. 두 번째, 다음 대화 내용 중 가에 해당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비유동부채 중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할된 금액을 대체할 경우 이용되는 계정이다. 무슨 계정인지 아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응, 뭐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맞았대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비유동부채 중, 그죠?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한대요. 그러면 비유동이 뭘로 바뀌어요? 유동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때 나올 수 있는 이 가의 계정 과목은 여러분 뭐죠? 유동성 장기 부채 라는 계정으로 유동성 대체 붕괴를 일으켜 놓습니다. 그래서 가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현금. 현금은 뭐 주화나 지폐, 그리고 외국통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통화와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현금으로 정리하죠.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되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맞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뭘로 분류하냐? 뭘로 분류하죠,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죠.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얘는 당좌 자산에 들어갑니다. 당좌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자,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글 회의를 하나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일단 현금이 들어갑니다. 현금에는 뭐와 뭐가 있어요? 통화. 그죠? 통화. 그리고 통화 그러니까 좀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주화. 지폐. 그리고 외국 환.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외국 돈. 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금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통화 대용 증권이 있어요. 통화 대용 증권. 자, 통화 대용 증권을 뭐가 있냐?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아는 각종 수표. 뭐뭐 수표. 즉 여기에는 뭐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 말고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또 뭐가 있냐,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 각종 수표들이 통화 대용 증권으로 들어가고요. 또 송금환이라고 있어요. 송금환은 우체국을 통해서 현금을 환으로 바꿔서 다른 우체국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환, 뭐 우편환, 그리고 배당금 지급표가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표, 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만기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만기 도래한 공사채 만기 이자표,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만기 도래한 어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납출금 어음, 일람, 출급, 어음, 이런 것들을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금을 예금, 즉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거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등, 즉 기업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 뭐 특수한 경우에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거는 기간이 지나야지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돈,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예금, 그런 거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즉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한다. 현금화한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또 뭐가 있냐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여기 또 하나 걸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경우, 즉 다시 파는 조건인 환매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취득 당시 상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 3개월 이내에 바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4번. 주식회사 신발닷컴은 공장 신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 계정에 기록되어야 할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토지에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몽땅 다 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입 가격, 구입 관련 법률 자문 비용이니까 얘 더해야 되죠. 토지 위, 건물 철거 비용. 토지를 샀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었대요. 그 건물을 철거한대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더해 주셔야 돼요. 건물 철거 후 잡수입. 철거했더니 뭐 이렇게 고철 같은 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대요. 팔아서 수익을 얻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빼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마이너스. 자, 나머지는 다 더하고 그러면 5,450에서 5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5,400만 원. 답은 몇 번? 1번. 자, 답은 1번입니다. 구입 가격에다가 법률 자문 비용 더하고 철거 비용 더합니다. 그리고 철거했을 때 거기서 나온 뭐 폐자재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수익을 얻으면 그거는 뺍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이 답. 5번 갑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다. 실무 상황에 따른 계정 과목으로 틀리게 연결된 것은 회사 업무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뭐예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법인 균등할 주민세, 세금과 공과금.
맞습니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은 우리 회사의 세금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종업원 거죠? 잠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 맞고요. 토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는 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1번 세금과 공과.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신발닷컴이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2022년 7월 26일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액면 금액이 주당 5,000원인 주식회사 홍콩의 주식 500주를 주당 6,200원에 매입하였다. 이때 취득 수수료 만원과 취득 부대비용 2만원을 지급하였다. 여러분, 7월 26일 날 분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에 7월 26일 분계. 일단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뭘로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0원 곱하기 액면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수 곱하기 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곱하기 6,200원. 5,000원 곱하기 6,200원. 하면은 얘가 얼마인가요? 자, 계산기를 또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5,000원 곱하기 6,200원 했더니 3,100만 원이네요. 아니네, 500주네. 어유 죄송해요. 500주를 5,000주라고 해놨네. 자, 그러면 500주 곱하기 6,200원. 310만 원.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기 매매 주권은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는 뭘로 줬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금 등으로 일단 처리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취득 수수료와 취득 부대 비용은 과연 뭘로 처리하냐? 자,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외 비용.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죠. 자,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 2만 원에다 만 원, 그래서 3만 원. 그러면 대변에 현금 등 뭘로 나갔는지 모르니까 313만 원이 이렇게 되겠죠. 7월 28일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얘는 장기 시세네요. 자, 장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500주 주당 6,000원에 매입하고 취득 수수료 만원과 취득 부대 비용을 지급하였다. 자,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래서 7월 28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500주 곱하기 얼마씩 주고 샀어요? 6,000원이죠? 자, 6,000원. 그리고 또 더해야 돼요. 뭘 더하느냐?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줘야 돼요. 원가에. 그러면 만원과 2만원. 그래서 3만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500원 곱하기 6,000원 하니까 300만원이네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303만원이 됩니다.
대변에 얘도 뭐 현금 등으로 나갔겠죠. 303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한 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303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위에 것도 매도 가능 증권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요거에 의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303만 원이다. 만기 보유 증권도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원가에 포함해 줍니다. 즉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로 이렇게 별도 비용 처리하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 7번. 다음 중 재고 자산을 기말 장부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미착 상품, 미착 상품이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선적지 인도지권은 배에 딱 실었을 때, 즉 선적했을 때 그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는 빼고 매입자의 재고자산에는 더합니다. 두 번째, 적송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적송품이라는 건 다른 판매자에게 나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걸 적송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판매를 했을 때 매출로 인식하면 되는 거고 아직 팔지 않았다. 그러면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할부 판매 상품,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는 경우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할부 판매는 대금의 회수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이미 재고자산에서 빠져야 돼요. 3번이 틀렸네요.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거. 4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판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구매자가 나를 이렇게 그 상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판매자 수락했으면 어떻게 돼요? 수락한 날까지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고 수락하고 나면은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입니다. 여기 종료된 시점까지니까 수락하거나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송품, 시송품이라는 게 있어요. 시송품이 뭘까요?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 뭐 내가 이렇게 사서 쓰기도 하지만 이런 거 있어요.
사용해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 이런 걸 시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에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고, 매입 의사, 즉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의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서 빼게 됩니다. 그거를 시성품인데, 즉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매입 의사에 따라서 재고 자산이다 아니다를 판결하는 거. 그거 시성품은 매입 의사가 결정되면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도 못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 같은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갖고 오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에 협력하는 의무지 강력하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면세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제한 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면세 사업자는 제한 없이가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면세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즉 일정한 조건에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제한 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틀렸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맞죠? 네. 자,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문구입니다. 9번. 다음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즉 불공제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공제 가능합니다. 상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되죠. 네. 접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얘는 불공. 비영업용 중형승용차 2000cc 당연히 안 되겠죠. 즉 1000cc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도 공제받지 못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죠. 공제받지 못합니다. 답은 1번. 상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를 말한다. 네, 전자적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급하는 거예요. 손으로 쓴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 밑줄 그으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여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돼요. 3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수치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해야 되지만 또 누가 있냐면 개인도 발급하셔야 됩니다. 개인은 2022년 7월 1일 이전은 3억 원까지, 그리고 2022년 7월 1일 이후는 2억 원 이상 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전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를 발행해도 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회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 실무 이론평가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